이자가 회장님을 독살하려 했습니다. 태하 의료원 최고 등급 귀빈 병실을 가득 메운 의료진들 사이로 원장 최진혁의 날카로운 외침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의 손가락은 방 한구석에 선 남루한 행색의 남자를 향해 있었고, 그 순간 모든 의심과 경멸의 시선이 그에게로 쏟아졌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 모든 비극과 기적이 뒤엉킨 폭풍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바로 며칠 전 절망의 비가 내리던 그날 밤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10월의 차가운 비가 회색 장막처럼 서울을 뒤덮던 그 밤. 태하 의료원 최상층 귀빈 병실 777호의 공기는 바깥의 빗소리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켜쥔 30조 원 규모의 태하 제국. 그 살아있는 전설인 이만희 회장이 서서히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혈육인 손녀 이서연은 퉁퉁 부은 눈으로 할아버지의 마지막 숨을 지켜보며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무력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옆에 선 최진혁 원장의 상투적인 위로는 그녀의 귀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숨막히는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밤 11시가 막 넘은 시각, 비에 젖은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눈물과 뒤섞여 어지럽게 번지던 그 순간, 그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빗길에 미끄러진 오토바이가 한 남자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끔찍한 비극의 시작일 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발만 동동 구를 때 골목 구석에서 비를 피하던 한 남자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며칠은 굶은 듯 수척한 얼굴에 남루한 옷차림, 영락없는 노숙자의 행색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가 맥을 짚고 동공을 살피더니 품속에서 낡은 가죽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놀랍게도 한 세트의 은침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으로 남자의 혈맥 몇 군데에 침을 꽂아 넣었고, 그러자 발작처럼 떨던 남자의 몸이 잠잠해지고 거친 숨이 거짓말처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생생한 기적에 이성을 마비당한 서연은 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버린 채 울부짖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를 살려주세요. 평생 상상도 못할 돈을 드릴게요. 100억, 아니 1000억 원이라도. 남자는 경멸이 스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생명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라는 그녀의 절규에 그의 얼어붙었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기묘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좋소. 대신 내가 치료하는 동안 누구도 내 방식에 토를 달지 마시오. 서연은 그저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는 남자가 대한민국 의료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흠뻑 젖은 노숙자를 데리고 최고 등급 귀빈 병동으로 들어섰을 때 거울처럼 빛나는 대리석 바닥 위로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태하 의료원장 최진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병악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미쳤습니까, 아가씨? 이 신성한 공간에 어디서 저런 더러운 세균 덩어리를 끌어들입니까?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들의 무능함 때문에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이 병실의 보호자는 저입니다. 모든 소란 속에서도 노숙자 강유진은 미동도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이만희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요란한 경고음을 내는 최첨단 의료 장비들을 무시한 채 조용히 회장의 맥을 짚었고 잠시 후 병실 전체를 침묵하게 만드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건 간경화 합병증이 아니야. 당신들이 투여한 저 약물들이 오히려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 최진혁이 헛소리라며 비웃는 순간 유진은 품에서 은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한편의 예술과도 같았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그의 손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은침이 정확한 혈자리에 박혔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을 알리던 모니터의 불규칙한 경고음이 점차 강하고 규칙적인 리듬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십억 원짜리 기계들이 눈앞의 기적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그 광경에 방금 전까지 그를 사기꾼이라 비웃던 의사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최진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독보적인 운침법. 설마 당신은 한세준.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유진의 공허하던 눈빛이 성광처럼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10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운의 천재 의사의 이름이자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0년 전 대한민국 의료계의 태양은 단 한 명, 바로 한세준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신의 손이라 불렸고 그의 앞에서는 어떤 불치병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태양의 그림자 속에서 최진혁은 영원한 이인자의 질투심을 삼키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기회는 국회의원 박정수의 심장 수술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찾아왔습니다. 수술 후 갑작스러운 박 의원의 죽음. 그것은 최진혁에게 하늘이 내린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조작된 의료 기록과 거짓 증언을 내세워 모든 책임을 한세준에게 뒤집어 씌웠고 천재 의사는 하루아침에 희대의 살인마로 전락했습니다. 의사 면허 박탈, 사회적 매장,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한세준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10년 만에 악몽처럼 돌아온 그를 완벽히 끝장내기 위해 최진혁은 또 다른 악마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서울의 심장부 타워 팰리스 92층에 위치한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이만희 회장의 차남이자 태아그룹의 부회장인 이동건과 마주 앉았습니다. 값비싼 와인이 담긴 잔을 흔들며 최진혁은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부회장님, 아버님이 저 노숙자의 해괴한 시술로 깨어나시면 모든 것이 저자를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살인 미수범으로 만들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만으로도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두 남자의 탐욕과 야망이 뒤섞인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심장부에서 가장 추악하고 치밀한 음모가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0분 병원 복도를 비추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에 아주 잠깐 최진혁의 충실한 수하인 김 간호사가 이만희 회장의 병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이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후 병동 전체에 코드블루 경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만희 회장의 생체 신호가 급격히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나타난 최진혁은 유진희 회장의 기력 회복을 위해 준비해둔 약재 주머니를 와락 낚아채 그 내용물을 하얀 쟁반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놀라운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한 약초를 집어 들고는 병실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외쳤습니다. 이건 투붓꽃 맹독성 약초입니다. 이자가 회장님을 독살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때맞춰 달려온 이동건이 이서연의 뺨을 거칠게 후려치며 절규했습니다. 이 멍청한 것! 네가 데려온 저 살인자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눈앞에 명백해 보이는 증거와 위급한 할아버지의 모습에 서연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배신감과 죄책감에 휩싸여 떨리는 눈으로 강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유진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의 초라한 모습은 태아그룹 회장 암살을 시도한 의문의 노숙자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대한민국 전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최진혁의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차가운 취조실 안. 형광등 불빛 아래 유진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태어난 모습은 베테랑 형사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해숙해진 얼굴에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하신 건가요?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유진은 그녀의 눈 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믿음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지기, 하지만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시오. 당신 할아버지가 가장 신임했던 사람, 박신우 실장을 찾아가시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10년 전 관운동의 유령이 모든 빚을 받으러 돌아왔다고. 관운동의 유령이라는 기묘한 암호는 서연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붙잡을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것만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이제 차가운 분노와 굳건한 사명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묘한 암호는 무엇을 의미하며 서연은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을까요? 모든 판이 뒤집힐 반격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남긴 기묘한 암호는 절망에 빠진 이서연의 심장에 새로운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태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잠재되어 있던 냉철함과 결단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만희 회장의 그림자이자 살아있는 충신인 박신우 실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60평이 넘는 그의 사무실은 화려함보다는 고서와 낡은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에서 풍기는 묵직한 신뢰의 향기는 서연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습니다. 그녀는 유진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실장님, 관운동에 유령이 돌아왔다고 전하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직하던 박신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는 한참 동안 서연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지금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 순간 태아그룹이 가진 막대한 자금과 정보력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최진혁의 목을 향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격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박신우는 자신의 권한을 총동원하여 최진혁이 통제하는 병원 보안팀을 우회, 서버에 저장된 원본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손에 넣었습니다. 동시에 서연은 문제의 약초 샘플을 들고 서울을 벗어나 대전에 위치한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그녀의 대학 은사인 장민준 교수를 비밀리에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몇 시간 후 박신우의 비밀 아지트인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에는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40분 김 간호사가 이만희 회장의 병실에 몰래 들어가 약재 주머니를 바꿔치기 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똑똑히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의 휴대폰에 짧은 진동과 함께 이메일 도착 알림이 떴습니다. 장 교수에게서 온 성분 분석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질량 분석 결과 해당 약초는 선초, 로 독성 성분 불검출, 투구꽃, 유전적으로 무관함. 완벽하다고 믿었던 함정의 치명적인 균열이 드러난 순간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군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진실의 조각이 10년 묵은 더 거대한 악의 실체를 파헤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10년 전 한세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사건의 핵심 증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사건 직후 모든 것을 버리고 자취를 감춘 간호사 이은미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그녀의 주소는 강원도 태백의 한 낡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연립주택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그녀는
10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퀭한 눈과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사건에 대해 묻자 그녀는 사색이 되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은미 씨 따님, 희귀심장병인 QT 연장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태아의료원에서 매달 500만 원 상당의 치료 지원을 받고 있더군요. 최진혁 원장의 개인 자금으로요. 그 말에 이은미의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주저앉아 오열하며 10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최진혁이 아픈 딸의 목숨을 담보로 그녀를 협박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켰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녀의 모든 고백은 서연의 휴대폰에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마지막 퍼즐 조각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남겼습니다. 김현수 선생님, 당시 레지던트였던 그분은 저와 달랐어요. 그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최 원장에게 반항하려다가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방직 공장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요. 그는 분명 결정적인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최진혁이라는 괴물이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잔인하게 타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그 거대한 악의 실체가 안개 속에서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폭로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숨통을 조여오는 것을 뱀처럼 감지한 최진혁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치명적인 법.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무대는 바로 이만희 회장의 생명이었고, 관객은 병원의 모든 의료진이었습니다. 그는 이만희 회장의 수에게 투구꽃에서 추출한 치명적인 신경독 아코니핀을 아주 미량 주입했습니다. 즉시 병동 전체에 코드블루 경보음이 밤에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졌고, 최진혁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비장한 구원자의 가면을 쓴 채 응급팀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침대 위에서 격렬하게 경련하는 회장을 보며 그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유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 돌팔이에 저주받은 시술이 결국 끔찍한 부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간호사에게 제세동기를 가져오라 명령하며 200줄로 충전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취조실에서 풀려나 막 병실에 도착한 유진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아코니틴 중독, 그리고 그 환자에게 가해지는 전기 충격.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심장을 완벽하게 파괴하여 증거를 인멸하려는 명백한 살인 행위였습니다. 유진은 사자처럼 포효하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춰, 이 살인자야! 네 놈은 지금 사람을 살리려는 거냐? 죽이려는 거냐? 병실 안에서는 생과 사를 건 두 의사의 불꽃 튀는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유진은 번개처럼 움직여 최진혁을 옆으로 내동댕이 치고 품에서 은침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전설로만 전해지던 고대의 침술, 구궁호심진을 펼쳐 독이 심장으로 퍼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병실 밖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신우 실장은 이동건 부회장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긴급 소집한 태아그룹 이사회 회의실의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강철 같은 목소리가 회의실의 침묵을 갈랐습니다. 여기 우리 그룹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진짜 암적인 존재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는 프로젝터에 USB를 꽂았고 뒤쪽 대형 스크린에 김 간호사가 약재 주머니를 바꿔치기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동건이 조작이라며 미친 듯이 소리치는 순간 화면은 약초 성분 분석 보고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은미 간호사가 울부짖으며 최진혁의 협박 사실을 모두 털어놓는 음성 파일이 회의실 전체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고 이사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동건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조용히 열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인처럼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심장외과 과장 김현수였습니다.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 서연은 그를 따로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를 협박하거나 회유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난 후 울분 속에서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과장님, 아버님과 과장님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모든 이사회 임원들 앞에서 김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최진혁의 오만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어떻게 10년 전 한세준을 파면시켰는지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내용부터 김현수에게 이만희 회장을 처리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까지 그의 모든 범죄가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 이동건은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계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에서 유진이 마지막 침을 뽑자 이만희 회장이 기적적으로 눈을 떴고 복도에서는 보안 요원들이 넋이 나간 최진혁과 이동건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연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어젯밤의 혼란이 거짓말처럼 걷히고 서울에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최진혁 원장과 이동건 부회장의 몰락 소식은 지진처럼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했고 그들이 쌓아올린 거짓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서연은 태아그룹의 공식 대변인이자 차기 회장으로서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숙부인 이동건의 추악한 살해 음모부터 최진혁의 부패와 의료범죄, 그리고 마침내 10년 전 천재의사 한세준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던 억울한 사건의 진실까지 모든 것을 조금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세상에 밝혔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태아그룹과 태아의료원은 한세준 선생님께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드린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그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제 모든 것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발표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신속하고 엄중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최진혁은 살인 미수, 횡령, 위증 및 다수의 의료 과실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지난 수십 년간 의료계와 정계에 뿌려놓았던 인맥과 부는 그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동건 역시 그의 탐욕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는 존속 살해 음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태아그룹의 모든 지위와 상속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두 남자는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참한 말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이만희 회장은 병상에서 모든 진실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약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었다. 내 바로 옆에 독사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몰랐구나. 서연아, 네가 태아를 구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갚아야 할 가장 큰 빚이 있다. 그를 찾아라. 한세준 선생을. 내가 직접 그를 만나야겠다. 온 나라가 영웅의 귀환을 기다리며 그를 찾았지만 한세준은 마치 땅으로 꺼진 듯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몇 달 후, 낡은 아파트들이 즐비한 서울 외곽의 가장 가난한 달동네에 희망의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그곳에는 값비싼 장비도 화려한 인테리어도 없었습니다. 오직 과묵하지만 헌신적인 중년의 의사 한 명과 그의 곁을 지키는 나이든 간호사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수염을 깨끗하게 밀었으며 소박한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강유진, 아니 한세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묵묵히 의사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의원 앞에 멈춰선 고급 세단에서 이서현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태아그룹을 이끄는 자신감 넘치는 리더였지만 한 아이를 따뜻하게 진찰하는 그의 모습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선생님, 온 나라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태아 의료원으로 돌아오세요. 선생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서연의 간절한 청에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서연 회장, 세상은 전설을 원하지만 나는 그저 의사일 뿐입니다. 의사가 가장 필요한 곳은 화려한 병원이 아니라 바로 이곳입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환자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파멸시켰던 세상을 용서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실천하며 진정한 도덕적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명예나 부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든 무엇이든 필요하시면 태아가 항상 선생님 뒤에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입가에 진정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인정과 신뢰의 미소였습니다. 서연은 차를 타고 떠나며 땡미러를 통해
그의 작은 의원으로 돌아가는 흰 가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웅이 아니라 일상 속의 이름 없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구하는 데 실패한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온갖 유혹과 불의 앞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기에 진정한 불패성자였습니다. 그의 전설은 역사책이 아닌 그가 구해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그 폭풍 같았던 사건이 지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청명했고 세상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아그룹은 이서연이라는 젊고 혁신적인 리더 아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동건과 최진혁이 남긴 부패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한세준 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수백억 원을 의료 소외계층 지원과 공공의료 시스템 발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대한민국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많은 기업들이 그녀를 따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만희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손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휠체어를 타고 희망의원을 찾아 말없이 진료하는 한세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깊은 감사와 존경을 담은 침묵의 방문이었습니다. 태백의 작은 연립주택에 살던 이은미 간호사는 딸과 함께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한세준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녀의 딸은 최신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았고 이은미는 작은 동네 병원에서 다시 간호사로 일하며 과거의 죄책감을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현수 과장은 태아의료원을 떠나 국립의료원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때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며 과거 한세준이 그랬던 것처럼 환자를 가리지 않는 의술을 펼쳐 동료 의사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의 진료실에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의사로서의 초심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가장 낮은 곳, 달동네의 희망의원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세준의 명성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는 여전히 묵묵히 가난하고 아픈 이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의원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희망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진료를 마친 한세준이 의원 앞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서연이 예고 없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재단 1주년 기념으로 직원들과 함께 나무를 심었어요. 이건 선생님 몫이에요. 화분에는 이제 막 새싹을 틔운 작은 소나무 묘목이 심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묘목을 텃밭 한가운데에 함께 심었습니다. 한때 절망의 빗속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기묘한 인연은 이제 희망의 새싹을 함께 심는 동반자의 관계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세준은 흙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무렁그럭 자라날 어린 소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오랜만에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상처는 아물었으며 새로운 희망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조금 더 나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긴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빗속에서 시작된 기묘한 계약이 어떻게 거대한 불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10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는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천재 의사가 가장 낮은 곳의 노숙자가 되어 돌아와 자신을 파멸시킨 세상을 향해 복수가 아닌 치유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빼앗긴 명예나 부를 되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장 소외된 이웃들 곁으로 돌아가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적을 짓밟고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까요? 이서현은 할아버지가 쌓아올린 부와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이익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힘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추진혁과 이동건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지만 그들의 탐욕과 오만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몰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다는 영원한 진리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천재 의사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존재하는 선택과 책임,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수많은 한세준이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고통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최진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한세준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비슷한 불의와 맞서 싸웠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